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큰아들과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들을 키우고 살아요. 혼자 아들 둘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친아버지의 도움으로 끄떡없이 잘 키우고 있답니다. 오히려 친아버지를 보면서 두 아들이 장래 희망도 생겼어요. 옛날 아버지 사진 중에 경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자기들도 나쁜 놈 때려잡는 경찰이 되겠다면서 입이 닳도록 떠들고 다닙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과거에는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고 커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친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친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기억도 못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 일 하면서 절 어떻게 키우셨을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너무 바쁜 경찰 생활로 저는 주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부모님 다 오셔서 돗자리 깔고 같이 김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창피하다거나 음식이 싫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먹는 한 끼가 그리웠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싫은 내색 없이 할머니가 서툴게 싸우신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아버지 모습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점심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왔는데 벌써 먹고 있네. 아빠가 치킨이랑 김밥 사왔어. 오늘 아빠 바빠서 못 온다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은주 운동회에 아빠가 없으면 달리기 누구랑 하려고. 이 아빠가 와야지.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꼭 오려고 노력하셨어요. 운동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임도 있으니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는 늘 제가 1순위였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누가 보면 서너 달은 떨어지시는 줄 알겠네. 아빠랑 딸이랑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겠어. 그때 아버지 팔에 매달려서 낮에 있던 운동회 이야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라요.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서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울 틈도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덕에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정성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꼭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싱글벙글한 얼굴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려면 우리 딸 시집 못 가겠네. 그럼 난 아빠랑 평생 살아야겠다. 그래, 시원찮은 놈이랑 결혼할 바에 그냥 시집가지 말고 이 아빠랑 살자. 아버지는 외동딸인 저를 끔찍이도 아끼셨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고도 엄한 놈 만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컸는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이상형은 다정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큰 키에 든든한 어깨를 가진 남자가 제 외적 이상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전 남편은 제가 원하던 외적 이상형과는 정반대였어요. 전 남편은 키도 작은 데다가 피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나 궁금하시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동료의 추천으로 취미 모임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팍팍 냈죠.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임이 있는 날이면 늘 제 옆자리만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을 가는 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볼 일이 있다면서 같은 방향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생긴 것도 마음에 별론데 눈치까지 참 없는 사람이구나 했어요.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행선지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몰랐던 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봐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아주 달라 보였죠. 그 전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시려고 올려다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서 같이 걷던 남편이 바로 그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옆에 있던 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제가 짐 들고 먼저 올라갈게요. 계단 조심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아유, 옷에 먼지 묻을 텐데 미안해서 혼자 어떻게 올라가. 짐 들고 할머니께서 힘들게 올라가시면 저희는 그럼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단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할머니께서는 옷에 먼지 묻는다며 거절했지만 남편은 옷이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새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 남자답고 자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과 가까이 지내게 됐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의 외적인 모습에 가려서 몰랐던 남편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점점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연애하는 전이나 후나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외적인 모습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30이 될 무렵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무렵 시댁 분위기가 참 특이했어요. 상견례를 할 때도 사실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둘 다 이혼을 했다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한 집안에서 자식이 세 남매 중에 둘이나 이혼했다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보는 상황에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군요. 아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이혼이 뭐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좀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자세히 들었던 이혼 사유가 하나같이 별로였거든요. 아주버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했고 시누이는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했던 거였어요. 저는 한 집안에 이혼을 2명이나 했다는 게 놀라웠지만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시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제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런 시부모님들의 모습에 감동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 게 힘이 들까봐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시댁에 대한 편견을 접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물 흐르듯이 흘렀어요. 그런데 결혼은 직접 살아봐야 안다고 하죠. 소뚜껑 열어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더군요. 지금부터 제 파란만장했던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한테 금가락지쯤 준 듯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우리 며느리 힘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던 시부모님들이 드디어 돌변하신 겁니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때 생긴 일이었어요. 요즘처럼 날씨가 무척 더울 때였는데 어머님이 제게 전화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중복이라는데 삼계탕 같은 것도 안 해오고 뭐하니? 우리는 삼복더위에 몸보신도 하지 말고 그냥 더워 죽을까? 오늘이 중복이었어요?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삼계탕 포장도 잘해주고 배달도 되던데 주문해서 드세요. 집에 며느리 냅두고 내가 왜 바깥 음식을 먹어? 너 아주 웃기는 애다. 네가 무늬만 둘째 며느리지 맏며느리랑 뭐가 달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맏며느리처럼 집안을 좀 챙겨봐. 요즘 어느 집 맏며느리가 삼계탕을 해서 시댁을 가요. 그리고 저 젖먹이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 밥은 언제 먹었나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제가 적당한 곳에 주문해드릴게요. 저는 대뜸 전화해서 중복이니까 삼계탕을 해오라는 어머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집에서 놀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이를 보려고 쓴 휴가인데 대단한 며느리 노릇을 원하시는 어머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저한테 매번 맏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면서 훈수를 두셨어요. 아주버님이 이혼해서 큰며느리도 없고 백수건달 큰아들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큰며느리처럼 집안을 두루 챙기라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도 늘 큰며느리 노릇 안 한다면서 구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요즘 누가 큰며느리라고 집안을 두루 챙기고 삽니까? 제 가정 꾸리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제게 바라는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제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척척 용돈도 보낸다는데 너는 왜 시집 오고 한참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용돈 안 보낼 거야? 아버님, 공무원 월급 빤한데 어떻게 아버님 용돈까지 챙겨드려요? 저희 애 낳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쪼매난 애한테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엄살이야. 제가 정말 작정하고 엄살 부려볼까요? 저도 아버님한테 생활비 보태달라고 부탁 안 할 테니까 아버님도 저희한테 용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며느리가 손이 작으니까 살림도 쪼들리게 하는 것 좀 봐. 월급이 작아서 남편 용돈도 없는데 아버님 용돈을 어떻게 드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용돈 바라지 마세요. 하루 종일 밥 달라고 우는 애를 달래다가 늦은 저녁 매번 용돈 타령하면서 전화하는 아버님 전화에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애가 둘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갓 태어난 아들은 밥 달라고 울고 아버님은 또 돈 달라고 우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명절 분위기가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시누이 있는 집안의 명절 풍경은 어떠신가요? 저희 시댁은 시누이와의 전쟁이었어요. 바로 어머님 때문에 생긴 싸움이죠. 명절에 힘들게 전에 나물에 만들고 있으면 꼭 시누이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손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둘이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그때 둘째 임신했을 때였는데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땅이 꺼져라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는 그거 좀 했다고 재수없게 명절에 한숨을 그렇게 쉬니 집안에 재수 온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몸도 붓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서요. 임신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가 힘들다고 엄살이야? 첫째는 어떻게 낳았나 몰라? 맞은데 또 맞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임신해봤다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어머님은 그럼 막내 아가씨 낳으실 때는 진통도 안 겪으셨겠네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유세 떠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요. 저 좀 그만 쉴게요.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친정으로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늘어지게 잠만 자던 시누이가 드디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집이 운동장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는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밥 달라면서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시나요? 겨우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시누이 밥 좀 차리라며 부르셨고 어이가 없던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식구들 밥 다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밥을 차려요. 네 시누 밥 안 먹었잖아. 당연히 또 차려야지. 너는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왔어? 하긴 엄마 없이 자란 애가 그렇지 뭐. 다 내가 참을 인자 그려가며 가르쳐야 알겠지. 아유 답답해서 원. 어머님 보고 자란 시누이 보니까 가정교육은 엄마가 없을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명절에 해 저물도록 잠이나 자라고 배우진 않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제게 엄마 없이 자란 애가 다 그렇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솔직히 며느리한테 가정교육 운운하며 화를 내는 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죠. 일하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늦잠 자다 일어난 시누이 밥상은 정말 차리기 싫었답니다. 제 말을 듣고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서럽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제일 잘 알아준다던데 저한테도 형님이 생기길 바랬어요. 하지만 백수건달 서방님이 장가를 가기는커녕 일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인사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사실 아주버님이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에 꾸밀 줄도 알아서 여자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백수인데도 늘 연애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인데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는 남자 누가 만나나 줍니까? 번지르르 생긴 데다 말도 청산유수로 하니까 여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과연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해서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참하고 단아한 여자랑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저런 여자가 생겼나 의아했어요. 어머님도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예비 형님은 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이렇게 참하고 단아한 아가씨를 누가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줬나 몰라. 아 그게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나이트를 갔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저도 나이트는 처음이라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장소가 중요한가? 사람이랑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잘 살면 되는 거야.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다는 말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의문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예비 형님이 밥을 먹고 집을 간 후 아주버님이 늘어놓은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은 나이트에서 만난 예비 형님에 대해서 자랑처럼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방정맞게 말하는지 솔직히 그 모습은 방금 나간 예비 형님 불러다가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며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큰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솔직히 유치원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집안 재산이 더 탐난다니까. 그렇게나 많아? 그럼 너도 정신 차리고 잘 좀 해봐. 한몫 챙기려면 그런 집에서 챙겨야지. 어머님은 은근히 저를 흘겨보면서 말하셨고 아주버님은 땡 잡은 듯한 얼굴로 싱글벙글 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장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버님을 보니까 예비 형님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결혼 후 알게 된 형님의 본 모습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도 어른스러운 모습에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시댁일로 힘들면 가까운 친구한테도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못했던 말을 형님한테는 편하게 할 수 있었죠. 며느리 마음 며느리가 제일 잘 알아준다는 말이 진짜였더라고요. 집안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서 놀 정도로 형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늘 저와 다른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문득 저를 보면서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워낙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말도 재밌게 얼마나 잘하는지 저러다가 어디서 바람 필까봐 걱정이야. 에이, 그래도 형님 임시까지 했는데 누가 임신한 부인 두고 한눈을 팔겠어. 괜한 걱정하지 마. 뱃속 아가도 엄마가 불안하면 편하게 못 있어. 저는 걱정하는 형님을 어르고 달래줬어요. 그런데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임신 초기였던 형님의 불안한 걱정은 점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부인이 임신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은 임신 중인데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제가 그럴 때마다 형님네로 가보면 아주버님은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어요. 임산부가 마음 편할 날이 없어서 그런가 형님은 수척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고 키워보니까 임신했을 때는 별게 다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오지도 않고 밖으로 도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겨우 집에 들어와도 형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아침부터 형님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울고 있던 형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주버님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나를 완전 개무시해. 임신해서 살쪘다고 쳐다도 보기 싫대. 세상에 임신한 사람한테 다이어트 좀 하라는 사람이 남편이야?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임산부가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루에 5끼는 더 챙겨 먹어. 진짜 너무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쫓아갈게. 형님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해주면서도 정말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다이어트를 하라니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이 바람필까봐 전전긍긍하던 형님이 흥신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쩌다 그런 것까지 알아봤냐고 물었더니 아주버님이 어느 날 옷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서 들어온 걸 보고 뒷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저는 형님한테 잘했다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야무지고 똑부러진 형님은 임신한 상태에서 아주버님의 외도 증거를 싹 다 모아다가 이혼 소송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야무지게 준비를 했는지 위자료부터 양육비까지 모조리 다 고소해서 그야말로 아주버님을 탈탈 털어버렸죠. 그동안 아주버님은 천지분간 못하고 놀러 다니다가 제대로 뒤통수 얻어맞은 겁니다. 놀 때야 좋았지 설마 임신한 형님이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네요. 잘못은 아주버님이 해놓고 어머님 앞에서 또 어찌나 우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듣기 싫어서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댁에 온 식구가 모일 일이 있어서 모이는 자리였는데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걔가 나이트에서 꽤나 날렸을 게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을 하고 너 벗겨먹고 도망친 거지. 세상에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한몫 챙겼다고 조아라 할 생각하면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아유. 어머님은 가슴팍을 손으로 치면서 형님 욕을 했습니다. 처음에 형님네 집안 잘 살아서 벗겨먹을 생각했던 사람은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었는데 결국 당한 건 본인들이라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형님 욕하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우스웠어요. 형님은 똑똑하게 소송도 승소해서 받을 거 다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아주버님이 외도만 하지 않았어도
안 생겼을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무조건 형님 욕만 하면서 아주버님만 감사고 도는 어머님을 보니까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기는 글렀구나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연 시작할 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죠. 염치 없기로는 시누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걔가 똥을 끊는다고 바람 펴서 이혼까지 당해놓고 시누이는 어디서 연하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남자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놓고 시누이는 제게 당당하게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새언니, 혹시 돈 좀 있어요? 나 여기 원룸 월세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요.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가씨는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월세도 못 내고 살아요. 저번에는 관리비 못 낸다고 돈 타령하더니 이제는 또 월세예요? 제가 무슨 큰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세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럼 아가씨는 그 월세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돈도 못 내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철 좀 드세요. 그 나이에 모아둔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남자 만날 때예요? 저는 절대 안 줄 거니까 급하면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는 시누이의 돈 요구에 기가 막혔어요. 30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연하 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월세도 못 내는 사람 이해가 가시나요? 대체 왜 저 나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렸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왜 시누이 월세에 관리비까지 빌려주면서 살아야 되나요? 급하면 나가서 돈 벌겠지 싶어서 절대 시누이한테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 무슨 전화를 했는 줄 아시나요? 돈은 없어도 휴가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글쎄 휴가비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죠. 저는 시누이 전화에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데 어딜 가려고요? 제발 아가씨가 직접 번 돈으로 먹고 놀아요. 아가씨가 일한 돈으로 놀고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좋게 말하면 되지.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아가씨 또래 어떻게 사는지 보고 좀 배우세요. 저는 아가씨한테 쓴소리를 뱉어내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대체 남자가 뭐라고 저렇게 사족을 못 쓰나 싶더라고요. 전생에 남자 못 만나서 죽은 처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형제복 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만큼은 정신 제대로 바뀌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고 제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생활 14년 차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점점 무심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사람을 10년 넘게 한결같을 수 없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은근히 막말을 일삼더군요.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아유, 늙었다 늙었어. 마탱이가 갔어. 그러는 당신은 탱탱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누가 누굴 지적해?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묘하게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남편은 제게 날이선 지적만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와서 아들도 예민할 때라서 남편과의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슬슬 지쳐만 갔습니다. 집안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소화제를 달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심하게 체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스치면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겁도 나고 정말 심각하게 아픈 거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예약을 하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먹어. 맨날 집에서 배 터지게 먹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옆구리에 살만 찌고 이제는 아프기까지 하면 누가 당신이랑 살아?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유, 아픈 당신 뒷바라지 해야 되는 나는 무슨 죄야? 돼지 같은 마누라 데리고 어떻게 살아? 나는 뭐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살아? 나도 몰상식한 사람이랑 못 살아. 아, 그럼 이혼해. 서로 피차 일반 못 살겠는데 뭐하러 살아? 정신 차려.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키 작고 못생긴 당신 내가 데리고 사는 거라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들 두 놈 다 남편에게 말 좀 가려하라며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자식들도 말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남편의 폭언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그 후 여러 검사를 통해서 위암 2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 상태였어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무슨 통화를 열심히 하나 몰래 엿들었죠.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글쎄 남편이 전화기를 붙들고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니까. 우리 마누라 어디 아프다는데 암일 수도 있는 것 같던데.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금 같은 거 받으면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마누라는 병원이나 다니라고 하고 난 놀러 가야지. 얼굴 보면 화만 나는데 뭐하러 같이 있어? 저는 남편의 통화를 듣고 열이 받아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은 저를 보며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면서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당신 누구야? 누굴 숨겨두고 뻔뻔하게 나랑 사는 거야?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놔? 직장 동료라니까. 직장 동료랑 여행을 가? 당신 미쳤어? 끝까지 잡아떼는 남편을 때리면서 추궁하자 남편은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절대 바람 못 필 것 같던 못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시댁에서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남편이 떠올랐고 애들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던 그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때리면서 울부짖다가 지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하나까지도 다 받아내고 이혼할 거야. 당신 두고 봐. 지금 바람난 거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가. 당장 집구석에서 나가. 저는 남편에게 협박하듯 말을 남기고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 버렸어요. 진짜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다 싶더군요. 허구한 날 헛소리하는 시댁에 바람난 남편까지 세트로 묶어서 인생에서 도려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지쳐있을 때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만 싶었어요. 저는 병가를 내고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수척해진 저를 보고는 꼭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겨보니까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왔어. 힘들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와. 아빠가 우리 딸 세상 풍파 다 막아줄게. 저는 칠순이 넘은 아버지의 품에서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도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늘 제가 병원에 가는 날 같이 병원에 가주셨어요. 저는 매번 아버지를 귀찮게만 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 가도 끄떡 없어요. 집에서 그냥 계세요. 너도 아들 키워봐서 알 거 아니야.
평생 애 같은 거. 내 눈에 너는 아직 애야, 애. 병원 가다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아빠가 같이 가줘야지. 저는 아버지의 고집에 같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만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에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래서 자식들은 힘들면 부모를 찾는가 봐요. 그렇게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먼저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두고 계셨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끝내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차를 발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어머님이 저를 보고는 달려오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차 문을 열려다가 그대로 달려오던 어머님 손에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죠. 네가 감히 명절에 내 허락도 없이 안 와?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명절에 할 일 다 독박 씌우려고 한 거지? 이 불려시 같은 년. 전 뒤집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 그리고 이혼을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시부모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이혼을 해줄까 말까인데 감히 얼굴도 안 비추고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오늘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어머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차에서 내린 아버지가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차에서 저를 기다리다 어머님이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걸 보고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키도 크고 체격도 큰 편이라 어머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말했어요.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너 오늘 뒤졌어? 그동안 나 모르게 내 딸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냐 이년아? 귀한 내 딸 나도 함부로 못하는데 네가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해? 그리고 왜 이혼을 하는지는 그쪽 아들 찾아가서 물어봐. 이제는 내 아들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트집지 않는 건 아버지한테 배웠나 보네. 뭘 모르나 본데 그쪽 아들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야. 누구 하나 잡아서 분풀이 하고 싶으면 당신 아들한테 가서 하라고. 한 번만 더 아픈 내 딸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걸어서 집에 못 갈 줄 알아. 그날 아버지는 어머님 머리채를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어머님 머리가 한 움큼이나 뽑혔습니다. 저는 14년을 이런 시댁과 연을 맺고 살았다는 게 참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어머님이 왜 달려왔나 했는데 남편이 이혼당해놓고 사실을 정확히 말 안 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께 사실대로 뒤늦게 털어놓은 거죠. 정말 저희 시부모님들 자식 농사 놀랍지 않습니까? 세 남매가 나란히 바람피고 이혼당했다고 하면 누가 쉽게 믿기나 할까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람핀 놈 용서 못하겠다면서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 적어서 올렸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익명으로 올려도 회사에 바람피는 놈이 흔하겠습니까? 그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익명 게시판에 떡하니 올라오니까 소문이 사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소문이 퍼져서 예전처럼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남편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자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말았어요. 이로써 시댁에서는 세 남매가 나란히 바람펴서 이혼까지 당하고 백수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게다가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런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요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네요. 자식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집구석에서 잠만 자는데 다 늙은 시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든 업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후라서 시댁도 아닌 완전 남남이죠. 게다가 이혼 소송도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다 승소했고요. 하지만 승소하면 뭐 하겠어요. 전 남편이 백수라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서 또 한 번 양육비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정말 이만한 악연도 또 없을 거예요. 저는 이혼 후에 중학생 큰아들과 초등학생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키우며 예전보다 더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한때 형님이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지금 단짝 친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임신했을 때였는데 건강하게 딸을 출산하고 재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단짝 친구처럼 붙어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네요. 인생은 뿌리 없는 평초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마치 물 위에 떠도는 개구리 밭과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고 믿을 수 없는 일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을 믿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지만 인생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훌훌 털어내고 이제는 앞길만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글로 쓰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빨리 탈출한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힘든 일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더군요. 인생 100년의 고락이 반이라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들었던 만큼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힘차게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